네, 안녕하세요. CEO톡 27회 오늘 벤처 스타트업의 대부 한국엔젤투자협회와 고벤처 포럼의 회장이신 고용하 CEO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는요 날지식을 잇는 남자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13년도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생방송 토크네요. 올해만 벌써 생방송 토크한 지가 한 200회? 300회? 왜냐면 저희가 전자신문 방송도 여기서 하니까 생방송을 벌써 한 300회죠. 올해 한 200번 한 것 같아요, 생방송.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게 저한테도 의미 있는 방송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자기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크리챗의 이훈규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배고픔을 배움으로 이겨내는 청년 민윤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자, 오늘 그 게스트이신 고용하 회장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우리 네 명이 고용하 회장님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고용하 회장님을 제가 2009년도인가 그때 트위터를 제가 시작했을 때, 2010년도인가 2009년도예요. 트위터 시작했을 때 그때 고용하 회장님 트위터에서 제가 고시번개를 했어요. 고시번개. 고시들 만나자 해가지고 거기서 수어탕집에서 고용하 회장님을 처음 봤죠. 고시들 5명이서 같이.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저는 벤처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 고벤처 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네네. 너무 열정이 뜨겁고 사람들이 좋은 정보들과 에너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벤처 클럽을 꼭 쫓아다니면서 회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또 네. 고벤처 클럽에서 운 좋게 발표도 하게 됐었고요. 네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제가 고벤처 포럼에서 만난 분이 저한테 사무실을 지금 거의 내주고 계세요. 자기 사무실을 사업하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연결시켜줘가지고 팀원들을 다 모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고벤처 프로 덕분에 제가 지금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 대표님은? 예. 저는 제가 전에 도와주던 기업을 통해서 우리 고영하 회장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그냥 말씀만 듣다가 실제로 뵌 거는 저희가 CEO톡 방송을 하기 전에 이런 벤처 기업의 여러 현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사드렸었죠. 네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본인의 어떤 생물학적 DNA를 퍼뜨리는 것보다는 이게 본인의 어떤 이렇게 뭐라 할까요? 문화적 DNA라고 할까? 가치의 DNA 그런 것들을 많이 퍼뜨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이런 꼭 직접 안 만나뵙지만 이분의 또 영향을 또 도움을 받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런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게스트이신 고용하 회장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패션이 근데 항상 보면 청바지 패션이시죠? 네. 네. 바지가 청바지밖에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청바지만 입은 지가 한 7년 됐어요. 네. 우선 편해서 네. 옷을 여러 가지 입으려면 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관리도 해야 하고. 근데 청바지 딱 2개 사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입으니까 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우선 편해요, 청바지. 네네. 입고 다니는 게. 네. 약간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요. 예, 약간 스티브 잡스 따라한 건 아니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저를 따라한 거 아닐까요? 또 머리 스타일하고도 어울리시고 네네.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벤처 투자, 스타트업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인간 고용하는 누구인가,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걸 하는지 한번 과거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연대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냥 공부를 잘해서 간 겁니까?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님도 의사시고 오. 아버님도 의사시고 이쪽 보면 말씀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냥 의사가 되는 게 특별히 무슨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의사가 되는 것이 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대학을 의대를 갔죠. 그런 것이지 특별히 무슨 제가
어떤 뭐 히포크라테스 뭐 이런 정신 그런 게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네. 그냥 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집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의대를 간 겁니다.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다가 의사 가운을 입히시면 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죠? 네. 뭐 내과나 뭐 그런 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진찰하기 이제 위해서. 저희 지금 동생도 의사고 그리고 제 딸도 하나 의사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뭐 그냥 의사적인 의사의 어떤 그런 정서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회장님은 지금 가운을 안 입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데 그 당시는 뭐 세상이 좀 상당히 험하겠죠. 험하게가지고 본과 2학년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5년제지만 그 당시에는 4년 중임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4년 중임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두셔야 하는데 한 번 더 하시고 싶으시니까 삼성 개헌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셨죠. 7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네네. 해서 그러시고는 이제 이분이 종신 대통령을 하시고 싶으신 그런 욕심이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헌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유신헌법이라고. 네. 이게 이제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선거를 하면은 이제 뭐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그 체육관 선거, 체육관에다가 자기 지지자들만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대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각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 전두환 씨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나중에 그것을 네. 결국은 전두환 씨가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하시겠다고 72년도에 헌법을 발표를 해요. 그게 유신헌법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선거를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뭐 끼리 모여서 정권을 그냥 계속 그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73년도에 전국에 대학생들이 그걸 다 반대하면서 데모를 했죠. 데모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예 대학을 다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탱크를 군대 탱크를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로 오지를 못하게 데모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73년도 10월에 학교가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되니까 뭐 다들 집으로 가야지 이제 뭐 학교가 문 닫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의대이기 때문에 학년을 올려 보내야 하니까 의대생만 74년도 1월 달에 전부 다 소집을 했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저희가 뭐 공부를 안 하면은 전부 다 전체 학급이 다 낙제를 해야 하니까 이제 남들 겨울방학 때 불러가지고 이제 보충 수업 해가지고 이제 학년을 올려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1월 달 한 20일경인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첫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더군다나 그 박정희 대통령이 1월 8일 날 그 당시 1월 8일 날 긴급조치라는 걸 발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찬반을 불문하고 언급을 하면 무조건 뭐 감옥을 보내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발표를 합니다. 1월 8일 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1월 21일 날 학교에서 모여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그 정식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끼리 토론을 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그 토론을 하니까 뭐 대부분의 그부들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하고 다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한 시간 토론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우리 120명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120명을 한 명도 안 빼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수업에서 교실에서 얘기하는데
교실에서. 밖에서 데모한 것도 아니고. 데모한 것도 아니고. 야. 교실에서 그냥 예. 우리끼리 내가 사회 보고. 네. 아, 사회를 또 보셨구나. 그때부터 고벤처 프로그램에 끼가 있으셨네. 그러니까 제가 사회를 보고 이제 친구들한테 네. 의견을 서로 아니,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 그렇죠. 사회라는 게. 그렇죠. 그 토론을 했어요. 토론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시끄러워. 그래도 뭐 경찰들이 와가지고는 전부 다 끌고 네. 나가서 경찰서로 그 당시에 마포경찰서하고 서대문경찰서로 120명이니까 한꺼번에 수용을 못하니까 60명씩 나눠가지고 네. 수용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120명을 전부 다 이제 진술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주동했느냐. 뭐 주동한 건 없고 제가 사회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찬성 발언한 사람들. 찬성 발언한 사람들까지 합쳐가지고 저까지 해서 7명. 7명을 이제 구속을 시킨 거예요. 야.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군사 재판에 회부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인데요?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서대문 구치소로 잡혀 들어갔죠. 서대문 구치소 잡혀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봤는데 뭐 재판도 한 20일 만에 뚝딱 해가지고 1심에서 1심 사령관이 소장인가 소장 정도 됐을 거예요. 소장이 1심 사령관이고. 그래가지고 그 삼각지 육군본부 네네.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1심에서 12년을 때리다. 그 양반 잘못했다. 야. 그게 좀 기가 막히죠. 야.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재판장에서 네. 실소가 나오더라고. 무슨 뭐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23살. 23살. 23살 때인데 그냥 뭐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심에서 12년 받고 2심에서 10년 대법에서 최종 그러니까 7년 깎여가지고 그러니까 7년으로 해서 확정이 돼가지고 아, 그게 20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이제 1심이 20일 만에. 그다음에 2심 대법 2심까지 해서 한 2달 걸리고 네. 대법 확정되는 데까지 석 달이 안 걸렸죠. 야. 예. 석 달 안에. 예, 석 달 안에. 예. 거의 뭐 장성택 수준이네. 요새. 이분께. 그래가지고 이제 7년형 확정이 돼가지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저 북한 전 세계에서 비난하잖아요. 네네, 뭐 그렇죠. 이런 짓 하느냐. 네네. 그러듯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 보고 누구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막 비난이 쏟아져 오니까 네. 75년 2월 15일 날 또 다 풀어주더라고요. 나 1년 1개월 살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렇죠. 학생이 이제 네네. 학교 가야지. 근데 대학교 총장들이 무서우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데 그때 연대 총장님만 받아줬어. 그때 박대선 총장님이라고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만 정부의 말을 안 듣고 우리를 복교를 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학교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한 달 있다가 박정희 정권이 그냥 총장까지 다 잘라가지고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쫓겨났죠. 다시. 예, 쫓겨나니까 뭐 그때부터는 이제 할 일이 없니다. 네. 예. 그럼 그때 당시에 되게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그만둔 거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어떤 희생양인데 저라면 되게 원망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이런 거. 아니 그 원망이라는 게 이거죠. 뭐 원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독재 정권이구나. 이 독재 정권을 이제는 어떻게 타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던 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독재 정권을 정말 이제 끝장을 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 감옥 갔다 와서 학교 쫓겨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뭐 그 원한이 어디로 가겠어. 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 했었는데 빨리 끝내야지만이 내가 학교도 들어가고 또 뭐 세상이 좀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된 거죠. 네. 도끼를 품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위 민주화 운동을 헐나게 산 게 아니라 네. 그냥 시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그
이력 보니까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출마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경험이 여기 정치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대가 네. 그렇게 몰고 갔어요. 저를 뭐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정치를 하게 된 것은 그것도 아주 좀 그런데 아니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전두환 정권이 이제 뭐 코너에 몰리면서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을 육시방정. 네, 육시방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그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민주항쟁을 정치를 했는데 막상 선거를 치르는데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그것을 노태우한테 헌납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분노가 치밀면서 아 김대중, 김영삼 이 구시대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 그 구정치인들을 끝장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당을 만들어요. 그게 한겨레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시면 88년도에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게 창당이 돼요. 근데 그 한겨레 민주당을 누구랑 같이 했느냐면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재정구 의원이라고 계세요. 재정구 의원이 이제 그 당시 우리 당 대표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몇 사람 또 해가지고 그 당시에가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걸 창당을 해가지고 참 겁없이 그 정치권에 도전을 했죠. 도전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 비슷해요. 신생 정당이니까. 신생 정당이니까. 그렇죠. 정치 벤처. 네, 정치 벤처. 아무것도 없이 그렇네요. 근데 그 정치 벤처는 상장이 안 됐죠. 그래서 완전 쪽박 찼죠, 쪽박. 아주 쪽박. 처절하게 쪽박을 찼죠. 뭐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으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전라도 경상도로 완전히 날려져 버리니까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 저쪽에서는 경상도 정당 이래 버리니까 소위 어떤 개혁 진보 세력이 뭐 틈이 없어 어디 가서 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히 저 소선거구제도 하여서 종다수로 당선되는 속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틈바구니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그 정당을 만드니까 김영삼 씨 쪽에서 뭐 자기 당으로 들어와라. 또 김대중 씨 쪽에서 자기 당으로 들어와라. 서로 간에 끌어가려고. M&A 하려고 그랬구나. M&A. 근데 그 타이밍을 거부하셨죠. M&A 거부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M&A를 그때 만약에 당했으면은 그러면 아마 또 우리한테 뭐 상당한 지분을 그렇죠. 줬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거래를 하자고 한 게 아니니까 뭔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안 하고 했는데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아주 뭐 한석도 못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영삼 씨가 그 3당 합당하면서 가잖아요. 저쪽으로 한나라당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통합 야당을 김대중 씨하고 미워하면서도 함께 했죠. 함께 하면서 그래가지고 92년도하고 96년도에 제가 두 번 저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두 번을 해요. 두 번 하는데 그게 또 정치도 운이 따라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공천을 받아서 갔는데 그 전에 거기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하던 사람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 선거에서 88년 선거에서 800표 차로 떨어졌어. 그분이.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생각에는 그 당시에 우리 한겨레 민주당이 거기 후보가 나갔었거든요. 후보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몇천 표를 가져갔어. 그래서 자기는 800표 차로 떨어졌는데 결국 한겨레 민주당 때문에 떨어졌는데 제가 한겨레 민주당 하던 제가 거리 와가지고 공천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또 분통이 터진 거야. 그럼 이분도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절대 양보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무소속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주영 씨가 만든 국민당이 있어. 그 네. 국민당으로 이분이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민정당 그 당시에 민정당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그 사람하고 서의서 3자 대결을 하니까 뭐 민정당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 하는 거지. 예, 우리 둘이서 표 다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그때 당선자가 4만 한 2천 표, 제가 한 4만 표, 그 다른 분이 3만 8천 표. 야. 그러니까 뭐 예, 저희 노태우 대통령 선거 때 재판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92년 선거에서 실패하고 또 96년 선거도 똑같이 그분이 또 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개폭. 이제 그 표차로 조금 더 표차가 줄어들었는데 그 표차로 90년도에도 또 실패하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정치가 나하고는 안 맞겠구나. 그래서 정치를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 정치를 보니까 이렇게 이력 중에 그 셀런 TV라는 걸 창업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창업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96년도에 네. 제가 정치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정치가 내 길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러는데 보니까 인터넷이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막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96년도부터.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여기서 어떤 나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공부를 좀 해요. 그때부터. 네. 그러던 차에 젊은 그 창업원 친구들 이렇게 기술이 있는 그런 젊은 프로그래머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셀런 TV라는 회사를 같이 공동 창업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IPTV 셋탑박스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참 어려웠어요. 야. 99년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요즘 IPTV를 그때 만들었군요. 예. 그러니까 와. 그때는 IPTV가 아주 붐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30개 정도, 한 50개 정도 회사가 막 이렇게 생겨났죠. 생겨나가지고 그 뭐 소셜 커머스 할 때 막 뭐 몇백 개 네네네. 생겨나듯이 그 당시에도 생겨나가지고 대부분 다 망하고 저희 셀런 TV 하나만 살아남았지. 2002년도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에 수출을 해가지고 한 몇백억 매출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우회 상장을 하고, 그래서 뭐 회사가 나름대로 잘 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다가 IPTV 서비스를, 그러니까 IPTV 셋탑을 팔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그 서비스를 해야 돼요. IPTV 네. 서비스를. 예. 근데 KT나 그 당시 하나로텔레콤 이 두 군데를 찾아가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VOD 서비스가 성공한 예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네. 이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것이. 그때는 유튜브가 그런 거 없었나요? 유튜브는 없었죠. 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 서비스는 안 된다는 게 KT 회사나 또 하나로텔레콤의 어떤 결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분명히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망 사정이 좋아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각 가정마다 한 3회 가정도 브로드밴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VOD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당시 압축 기술이 좋아졌어요. 네. 압축 기술이 엠팩2에서 엠팩4, H.264라는 게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압축이 잘 되니까 전송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IPTV 사업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너희들이 안 하면은 뭐 각 가정마다 인터넷망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네. 셋탑 보급해가지고 콘텐츠 확보해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2002년도에 저희가 송파의 아파트 단지 하나를 아예 저희가 통째로 저희가 셋탑을 무료로 집어넣어주고 시범 사업을 하셨어요. 시범 사업을 영화하고 영화를 한 몇백 편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잘 돼. 서비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KBS, MBC, SBS 방송 3사를 좀 설득을 해보려고. 왜냐면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예. 그렇죠.
컨텐츠만 있으면 뭐 사업이 얼마나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방송 3사도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어가지고 뭐 선뜻 응하지는 않아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방송과 통신 융합, 방통 융합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나로텔레콤이 그 당시에 사장이 바뀌어요. 네. 사장이 바뀌면 새로운 사장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걸 알아봐. IPTV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신수종 사업이다. 해가지고 2005년도에 저희한테 저희 지분 60%를 사가면서 그러면서 일대 주주로 들어오고 이제 사업을 좀 그래도 그래서 그때 하나로 미디어 회장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미디어로 그 셀런 TV가 하나로 미디어로 어떻게 보면 이제 M&A 된 거죠. 그 당시에 네. M&A 되면서 M&A 되셨는데도 계속 최고 경영을 맡으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사업은 제가 제일 정통하니까 네.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맡긴 거죠. 그다음에 또 그게 또 SK 브로드밴드 바뀐 겁니까 나중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텔레콤이 SK한테 M&A 되죠. M&A. 하나로텔레콤을. 그러니까 그때 그걸 인수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로텔레콤을 그 당시에 한 6천억 정도에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3년 후에 2008년도에 1조 500억에 4,500억을 남기고 불과 3년 만에. 저 회장님 얼마 남기셨어요? 아니 뭐 저희들도 당연히 남기셨- 남겼죠. 남겼는데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남긴 것보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남기게 됐죠. 투자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하나 TV를 해가지고 네. 그게 그만큼 밸류업을 하는데 크게 작용을 했죠. 예. 근데 그 지금 SK 브로드밴드 미디어 회장을 2009년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고벤처 포럼을 만드셨잖아요. 2008년도인가? 그렇죠. 2007년도 말에 네. 고벤처 포럼 만들었죠. 아니 그 대기업의 회장을 하시면서 왜 그런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고벤처 포럼을 왜 만드신 겁니까? 이제 제가 그 하나로텔레콤이 이제 M&A가 되는 기간이 길잖아요. 네. 보통 회사 M&A인데 어쨌든 하나로텔레콤이 이제 SK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그만둬야 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27년도 말에 그러면 그만두면 내가 뭘 할 건가. 이제 새롭게 또 뭐 창업한다는 게 그 당시 제가 나이가 55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업한다는 것은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은 인생을 뭐라고 사면 될 것인가. 근데 제 친구들 그 당시에 뭐 이제 은퇴하는 친구들 뭐 산에나 다니고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저렇게 사는 것도 한 10년 정도면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뭐 내 건강으로 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한 4, 50년 더 살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세상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젊은이들하고 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하고 놀라고 하는데 나하고 놀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5살만 노인해하고 젊은이들이 왜 놀아줍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하고 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창업은 젊은이들은 나하고 놀아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창업은 뭐 창업한 지 한 1년도 안 된 친구들 7명을 제가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줄 테니까 나하고 놀자. 그래갖고 와, 이제 그 친구들이야 뭐 대기업 회장이 밥 사준다는데. 네, 그 친구들이야 뭐 화이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내가 불러서 저녁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 친구들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그 친구들의 이제 애로사항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해결해주고 사람 소개해주고 뭐 마케팅, 뭐 홍보 이런 걸 도와주니까 그 친구들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는 지 친구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래서 7명이 10명, 10명이 20명, 20명이 뭐 50명, 100명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벤처 포럼이 지금 그럼 100명 될 때도 계속 저녁을 사주셨어요? 저녁을 계속. 100명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네. 우리 저 고성 PD 여기서 제가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녁을 사줬죠. 와. 네, 그때는 한 70명 할 때까지. 야. 70명 할 70명 때까지는 문을 다 사주는 거야, 네, 저녁을? 70명 할 때까지. 어쩐지 사람이 많이 오더라. 우리는 밥 안 주거든요. 우리도 밥줄 많이 올 텐데. 밥을 주셨구나. 70명 할 때까지는 제가 밥을 사줬는데 지금은 안 사줘요. 지금은 이제 한 300명 되는데 그 밥값을 제가 당연히 제가 냈으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스탠딩 파티로 이게 호프집 하나 빌려가지고 끝나면 그래가지고 학생하고 기자는 무료고 네. 일반인들은 돈 10,000원씩 내게끔 해서 그래서 뭐 치맥하고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질문 하나. 그 아까 국회의원 할 때도 돈이 많이 들고 그렇지. 사업 초기에도 돈이 많이 들고 아까 뭐 그렇지. 한 단지에 다 깔 정도면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고 그리고 정치하신 기간도 오래 상당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정치와 돈과 상당히 연관성을 어디서 찾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게 정치할 때는 저는 뭐 돈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도 사실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옛날 그 정치하던 사람들이 그 저한테 이렇게 한번 부르더라고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원들이 예, 아주 오래된 당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딱 앉고 저를 이렇게 앉히더만 돈 얼마 갖고 왔냐고 물어보더라고. 네? 돈 얼마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고정표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활동비라도 그 당시에는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지. 조직 활동비로 그렇죠. 돈 2억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야. 92년도 그 당시에 2억이니까 2억이. 엄청난 와, 돈이죠. 엄청난 돈이다. 지금으로 하면 과연 뭐 예, 10억 그 정도. 2억을 내놓으라고 그래 저한테.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건 불법 아닙니까? 선거법에 그 돈을 못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제가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이 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 네. 밥 안 사주니까. 선거운동이 밥을 뭐 돈을 안 주니까 네. 그냥 다 떠나요. 떠나고 이제 저만 남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지구당을 다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만 제가 모았지. 그래 그걸로만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하신 거네요. 그 조직 개편을 완전히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뭐 되지도 않은 훈수했었고 돈 달라고 했었고 그거 못 당하거든요. 근데 떠나버리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돈 2억을 풀어서 그 사람을 잡았으면 아마 2,000표를 제가 아마 확보했을 수도 있어. 그럼 당선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돼서 그런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치할 때는 저는 전혀 뭐 빚도 안 지고 왜냐하면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제가 돈을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 정치에서는 돈의 어려움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그 당시 초기 할 때는 뭐 정말 어렵게 돈 아껴가면서 시작을 했었고 그 셀럽 TV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상당히 돈이 생겼죠. 네. 그 IPTV 수출해 가지고 몇백억씩 돈을 벌 때니까 그 돈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시범 단지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 회장님은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창업도 해보시고 또 경영자로 활동도 해보셨단 말이죠. 그때 가졌던 사업을 하려면 성공하려면 경영자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조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한 발 떨어져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다시 제3자의 시각으로 좀 관찰할 때 좀 달라진 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성공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창업을 처음 한 것은 77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면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 포장마차도 좀 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보각이 되겠지. 뭐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두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정도는 뭐 포장마차도 하고 과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전혀 보각할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당시가 이제 26살 때인데 뭔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창업을 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오파상
그 당시에는 무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때는 영어를 아니까 네. 무역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제일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생산 못하는 게 무지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정밀 기계라든지 또 베어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제나 아니면 독일제 이런 거 수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수입선만 싼 가격으로 물건을 수입해 오면은 청계천에 가면은 그 사줄 사람이 아주 널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창업한 지 1년 만에 막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오. 예. 그리고 78년, 79년 뭐 해가지고 한 2년 만에 직원이 한 30명 정도 야. 볼 정도. 와. 회사 이름이 뭐였어요? 회사 이름이. 동막이라고. 네? 동막. 동막. 네. 동막? 마포에 가면 동막골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름을 그 동막이라고. 그럼 막 창집 같네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결국 전두환 씨 때문에 그 망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업을 잘 해나가는데 그 전두환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박정희 씨가 죽고 네. 전두환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네. 생겨요. 예. 근데 제가 또 고향이 광주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 씨가 광주 사람들, 서울에 와 있는 그런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예비 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피해야잖아요. 도망을 갔지. 도망을 네. 갔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주 거세게 이제 번지면서 이게 그 당시에 언론은 완전히 폐쇄를 해가지고, 그리고 뭐 반역 역도로 몰고, 근데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이제 그 광주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노력을 저희가 하게 되면서, 그게 또 이제 그 정부 당국이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하고, 뭐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이건 누가 시켰느냐 하니까 다 고영아가 시켰다. 저는 전혀 시킨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잡히면 안 되죠. 내가 잡히면 그 사람들까지 혼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하여튼 야. 잘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한 1년 도망 다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저 잡으려고 지명수배 해가지고 원티드 해갖고 이제 무지하게 원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뭐 다 이제 뭐 전봇대고 식당이고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이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진 밑에서 이제 변장하고 안경 하나 쓰고 뭐 이렇게 밥 먹고 도망 다니면서 한 1년을 도망 다녔죠. 야.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회사는 합동수사본부 차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장사가 될 수가 없죠. 완전히 다 망했죠. 망해가지고 그런 그 경험들이 있고, 또 제가 창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어떤 뭐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한다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상황이 몰려가지고 제가 창업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창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도 어쨌든 한 2번의 실패를 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도 한 5천만 원 받았다가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한 10몇 년을 신용불량자로도 살아보고. 별별 거 다 해보셨네요. 그럼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원티드부터. 이게 회사 이름이 좀 많이 좋아서 그런가.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사업을 실패한 뒤에 느끼는 거죠. 그때 이걸 좀 더 준비 잘했으면,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지금 드는 건데, 네. 결국은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 구성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업을 우리가 했다가 그 팀들이 상장을 했다가도 한번 무너지는 게 그게 이제 결국은 팀워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맞는 또 훌륭한 그런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팀만 잘 구성이 되면은 나머지는 뭐 다 해보면서 네. 뭐 깨져도 보고 네. 뭐 하면서 배워나갈 수가 있는데, 옛말에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나라도 만든다고. 네.
결국은 그 팀을 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근데 아까 뭐 팀워크라고 하셨는데 팀워크라고 다 공감하지만 보통 팀워크 하면 우리가 보통 능력 있는 사람 3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용어를 철학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능력이 아니라 네. 철학이 중요한가요? 비즈니스 하는 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철학이. 왜요?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한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관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항상 그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나가면서. 네.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자기 어떤 철학이 없으면은 원칙이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서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조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디선가 균열이 생기고 네. 뭐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좀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또 좌초해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 코스닥에 간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오래 살아남은 기업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코스닥 갔다가 무너진 기업들이 제가 볼 때 한 7, 80%가 넘어요. 코스닥 가서 무너진 기업들. 7, 80%가 그렇게 이미 돈을 다 확보했는데. 확보했는데 그 돈을 무게를 못 이기고 자빠진 기업들이 많죠. 절반 이상이 자빠져요. 절반 이상의 대업을 7, 80% 넘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코스닥에 간 기업들을 한번 통계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몇 프로나 되는가. 그리고 그 망한 기업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망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돈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네. 엉뚱한 짓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본래 어떤 본연의 사업을 끝까지 한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남아서 잘 하는데 돈 좀 벌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니 머니게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철학이 없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철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철학이 있어야지 또 좋은 팀이 모여요. 그러잖아요. 그 팀이 모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돈만 보고 모인 팀들은 결국은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헤어지고 그 오합지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회장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죠. 그럼 투자 팀들을 볼 때 이제 그러한 팀원을 만나 보잖아요. 그러면은 철학을 가장 중요시 보나 아니면 실력을 가장 좀 중요시 보나요? 봤을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람을 봐요. 품성. 이게 결국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품성이 우선 인간성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인간성이 안 좋은 친구 실력이 아무리 많아봐야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죠. 인간성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뭐 눈이 뭐 사슴 눈을 가져야 되나요? 뭐 인간성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몇 개월은 저희가 만나봐야 합니다. 예, 저희는 그 투자를 처음 보고 투자하는 경우는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투자 받고 싶으시면 고벤처 포럼에 최소한 몇 개월은 나와라. 몇 개월은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달에 나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 비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그분이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어떤 연유로 그것이 잘 안 됐는지, 그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팀워크 뭐 사장만 만나는 게 아니라 대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CTO도 만나고 CFO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 그 끈끈한 그런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뭐 이런 것을 몇 개월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는 보이죠. 뭐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좋은 팀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뭐 괜찮다. 능력도 있어 보이는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투자를 검토를 해보는 거죠. 요즘은 또 이게 소셜 시대잖아요. 회장님도 뭐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소셜도 보시나요? 당연히 보죠. 글 보세요? 예. 그럼요. 글이 형편없거나 막 뭐 이상한 거 막 올리면 감점입니까? 아니 근데 거기에 다 철학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글을 약간 과대 포장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자기 뭐 그런 것 다 뭐 그런 것도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뭐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네. 예, 보다 보면은 그런 정도는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이 팀워크를 참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서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좋은 팀워크와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뭉쳤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대표가 있을 것이고 일반 경영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밀고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그 멤버가 셋이라면은 그 세 명이 서로 합의를 했을 때만 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어느 쪽이 좀 초기 기업에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글쎄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리더십이 없으면은 대장이 없는 그건 산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있는 팀원들과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그 경영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신데 그 창업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면 정말 사람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천차만별의 사람을 회장님이 뭐 정확하게 그동안의 그 경험을 가지고 보시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는데 그런 판단이 잘못된 그런 좋은 결과가 안 꽝인 나온다든가 경우가 있었어요? 있죠, 예. 당연히 있죠. 후회한 그러니까 경우. 그게 저희가 이제 초기에 투자한 경우에 예. 그런 실패 사례들이 꽤 있어요. 뭐 이 사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주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뭐 전혀 아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뭐 능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쨌든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뭐 우리나라 유수한 그런 대학에서 공학을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하고 세계적인 대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과학자인데 그러니 뭐 제가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투자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엘리트 의식이 너무 엘리트. 세구나. 엘리트식 강해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발명가로서는 괜찮은 발명가예요. 네. 근데 사업가가 아니야.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보고 당신은 그냥 CTO만 해라. 연구소장을 하고 좋은 판매하는 능력은 또 다른 거다.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은 뭐 둘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당신은 만드는 능력은 아주 출중한 것 같은데 파는 능력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파는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분도 주고 그 사람을 앞세우면서 싸워보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안 해. 파는 것도 자기가 잘 팔 수 있다 이거 나는 뭐든지 해보고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참 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장님 그 지금 말씀에서 나오셨지만 사실 우리가 그 한국 사회는 아직 그 스펙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학교 나왔다. 지금 막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또 좋은 평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맥이라든가 아주 훌륭한 인맥이 있을 때는 좀 투자받기도 쉬울 수 있는데 뭐 지방대가 됐든 아니면 뭐 정말 대학을 나오지 않았든 이런 창업가들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인맥이 스펙이 좋은 사람 창업가들에 비해서 분명히 약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다른 어떤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요? 열정, 집념 이런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 이제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 오셨잖아. 그 사람 학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공고 나오고. 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열정을 집념, 그 사업에 대한 몰입도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투자를 받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온오프믹스 하고 있는 양준철 대표 같은 경우 그 친구도 학벌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창업한 친구라고. 집안이 어려워서. 근데 그 친구도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집념이나 열정이나 이런 게 아주 정말 출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투자를 받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 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학력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본인들이 정말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집념과 열정이 있으면은
또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투자하신 회사들 중에 좀 고영하 회장님의 성향이 좀 반영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분야라든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업가한테 투자를 그동안 요즘은 했었다라는 게 특히 그러니까 있어요? 요즘 어떤 분야를 특히 예. 관심 있어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분야는 가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유능한 사람들이 창업을 잘 안 해요. 능력 있는 친구들이 창업을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뭡니까? 고시하거나 아니면 의사하거나 대기업 취업하려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려고 그러지 그런 친구들이 창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고 아주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경쟁 시대인데 지금 미국은 제일 우수한 애들은 창업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이 친구들은 제일 우수한 아이들은 내가 왜 남 밑에 들어가야 내가 창업해가지고 뭔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부도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왜 구글이나 애플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고 이래야 이런 그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제일 똑똑한 애들은 무조건 고시나 뭐 안정된 길을 가려고 그러지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 보고 투자하는데 우수한 애들이 창업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럼 업종이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저희는 투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업종은 저희가 가리질 않는데 그러나 요즘에 이제 트렌드로 봐가지고 제가 우수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IoT. 네, IoT. 예. 인터넷 오브 띵스. 띵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려면 PC 앞에 앉아야지만 인터넷 접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오프라인 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인터넷을 연결을 해도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바일 시대가 들어오면서 24시간 동안 인터넷에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삶의 스타일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저는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소위 모바일 시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삶의 태도하고 스타일하고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문화로 정착하면서 우리 삶이 엄청난 변화들이 왔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선 이 전철 타고 다니면은 모두 다 이 스마트폰 보고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어쨌든 이 모바일 시대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스타일에 엄청난 변화를 지금 몰고 오고 있고 이제 막 그 시작 도입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 1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삶에 변화가 올 텐데 그게 뭐냐면 결국 거기서 우리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오프라인 상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인터넷과 연결시켜 가지고 모바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상업의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사물 인터넷에서 제일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조업을 잘해야 돼. 그래서 모든 기존에 있는 그런 제조업 기반의 어떤 사물들이니까 그 제조업 기반에 있는 사물들을 모바일로 연결시켜야 하니까 제조업이 우선 튼튼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걸 연결시키려면 IT 기술이 있어야죠. 예. IT 기술도 우리나라가 네. 뭐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UX,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UI 이 사용자 경험이나 사용자 환경 이것이 이 디자인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이미 아이폰 전에 스마트폰도 있었습니다. 노키아도 있었고 삼성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 당시에 폰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스마트폰이 있었다고. 근데 그 스마트폰들은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아이폰은 성공했거든. 그 차이가 뭐냐면은 디자인입니다. UX 디자인, UI 디자인. 그 디자인을 정말 사람 친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아주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 능력이 아이폰의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든 오프라인 상에 있는 것을 모바일로 컨트롤하려면 아주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디자인 능력이 필요한데 UI, UX 그 디자인 능력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아주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디자인 능력과 또 제조업 기술과 IT 기술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될 때 이 사물 인터넷이 꽃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물 인터넷 뭐 만났으면 좀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약간 구체적인 하나 아이템 하나를 들어가지고요. 뭐 이런 아이템 한번 만들 수 있겠다. 아이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선 칫솔. 칫솔? 네. 칫솔에다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치아가 아프시면은 치과에 가면 이미 늦었어요. 치아가 다 뭐 충치가 생기고 풍치가 생기고 치주염이 심해져 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신경치료 받아야 하고 아니면은 뭐 이빨을 뽑아야 하고 네. 그런 정도 치과라는 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걸 만약에 평소에 칫솔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뭐 풍치균의 박테리아 수 뭐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3번 양치질 하니까 이걸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가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라가면은 네. 클라우드 상에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 수 몇 개 이상이면은 경고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그 치과로부터 공포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한 달에 10,000원씩 해봐 1년에 10만 원이고 네. 뭐 10년 20년 해봐야 몇백만 원에 불과한데 그것을 안 하면으로 인해서 치아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이 치통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듭니다. 그 한 달에 10,000원씩 내라 그러면은. 이빨이 안 좋으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빨이 안 좋지 당연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요가 저만이 아니라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수요가.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몇십만, 몇백만만 이걸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데이터가 모여져서 그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어떤 치약을 만들면은 그 예방이 되는 뭐 하여튼 이 구강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몰리게 되니까 아주 엄청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네. 사람을 위한 사물 이런 뭐든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든지 될 수가 있죠. 그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바꿔야 되나요 지금? 진짜 네. 새로운 전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회장님 보면 항상 보면 이제 몸매가 아까 우리 청바지 얘기했지만 몸매가 보면 항상 예전이나 지금 항상 몸매를 유지하시잖아요. 네, 그게 쉽지 않은데 이 몸매나 이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운동을 해요. 운동. 어떤 운동을 하세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1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요가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푸시업을 해요. 예, 푸시업을. 몇 번 하시는데요? 뭐 그냥 빅데이터 수집하는 몇 번 하시는데요? 한 10번, 한 20번? 그래도 뭐 한 100번 정도는 해요. 100번이요? 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니 처음에는 한번 좀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100번까지 필요 없고 한번 자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 한번. 네? 뭐 보여드릴게요. 방송 최초인 것 네, 같아요. 좀 잡아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좀 이렇게 푸시업 좀 잡아주세요. 푸시업. 네. 와우. 와, 야 손가락. 와, 고수. 와. 이제 같은 고시 성을 가지신 고필이니 아니
50대와 60대의 그 건강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 저는 이걸 안 해가지고 야 대단하시다. 이거 매일 하시는구나. 어쩐지. 그렇지 매일 하니까 운동을. 저 아까 90살까지 뭐하고 지내나 얘기하셨을 때 나이가 들면 운동 해줘야 돼. 특히 야.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네. 그 회장님 지금 현재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그 코드 지식 확산 번금링 운동 이걸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코드 하는 사람 많아지게 하자, 코딩할 수 있는 사람을 이걸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런 또 생각을 또 얻게 되셨는지. 제가 방금 그 사물 인터넷 이야기 했잖아요. 앞으로 어쨌든 모든 비즈니스는 프로그램을 모르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라는 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국민학교에다가 코딩 교육을 아예 의무적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컴퓨터 개발 교육을요? 코딩 교육, 그렇죠.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을. 프로그램 교육을. 그러니까 나중에 범용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국은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아예 코딩 교육을 국어 수학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규 과정에서. 정규 과정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코딩 교육 시키는 게 저는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지 않습니까? 네네. 프로그램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걸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게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 게임을 만드는 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건 이제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획하는 사람도 프로그램을 알아야지만 이 프로그래머하고 대화가 돼서 제대로 뭔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공대생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문과생이더라도. 문과생, 그러니까 네. 디자이너도 그걸 알아야 하고 네.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비즈니스 관여도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공력이라는 게 얼마나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나라의 공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국민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은 아마 영어, 중국어 배우듯이 코딩 교육을 배워야지만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않느냐. 지금 현재 미국의 스탠포드나 뭐 하버드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 코딩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입학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컴퓨터 과가 아니라 다른 과를 가더라도. 그렇지, 어느 다른 과든. 컴퓨터 공학하고 상관이 없이 무슨 과라도 코딩은 친구한테 점수 가산점을 더 준다는 어. 거거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 코딩 교육을 좀 대중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코드카데미라고 코드카데미닷컴이라는 무료 코딩 배우는 네.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에. 네. 그 코딩 사이트를 통해서 작년에만 미국에서 45만 명이 주부부터 국민학생까지 야. 코딩을 배워가지고 어플을 스스로들 만들고 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 카데미를 한국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 네. 엔젤투자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료로 그걸 이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코딩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상이 뭐 회장님이 보는 대로 사물 인터넷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 사물들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사물들하고 통신하려면 이게 언어가 결국 영어 1어가 아니라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이 거의 인간과 같이 사물이 하면 그런 기회는 되게 많아지겠네요. 앞으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이 한국 엔젤 투자 협회 회장이시잖아요. 저 모임을 조직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저 협회에 소속이 돼서 엔젤 투자자로서 돈을 좀 벌고 싶어요.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요? 투자하고 얼마 기다리면 될까요? 이제 그 투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벤처 투자하고 엔젤 투자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벤처 투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해가지고 네. 상장하기 직전에 있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한테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가지고 한 2, 3년 안에 상장이 되면은 거기서 많은 자본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그 스테이지에서 투자해 주는 게 벤처 투자고 엔젤 투자는 막 창업한 아주 얼리 스테이지 초기 기업들한테 투자해 주는 게 엔젤 투자거든요. 네. 그러면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창업한 기업이 상장까지 가는데 보통 한 12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지만이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젤 투자는 그런 소위 엔젤이어도 되네, 엔젤. 예. 천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네. 꼭 천사 같은 마음은 아니어도 천사 같은 마음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와, 10년 어떻게 돼? 그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소위 이게 인내 자본이라고 그래요. 이게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인내 자본이라고. 이게 뭐 2, 3년 후에 시집 보낼 딸 그 자금 가지고 투자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돈은 없어도 되는 돈. 네. 없어도 되는 돈이 있는 사람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젤 투자는 한 군데다가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나눠서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분산 투자를 하는. 아, 그리고 대신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커버린 회사에 투자하니까 돈을 투자하고도 지분을 많이 가져올 수가 없죠. 네. 그러죠. 근데 엔젤 투자는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도 지분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지분을 많이 가져오게 되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회사가 한 10억 밸류에이션 회사다. 10억 가치가 되는 회사다. 네. 하고 돈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1%를 가져올 수가 있죠. 예. 네.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10년 후에 상장을 해가지고 보통은 최소한 1,000억은 갑니다. 네. 상장하게 예. 되면 1,000억 가게 되면 1,000억이 1%면 10억이죠.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00만 원 투자해서 물론 네. 이제 다일루션이 되면은 희석이 되면은 뭐 한 5억 정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회사가 페이스북 같이 이건 뭐 몇십조 회사가 됐다. 무슨 조 단위 회사가 됐다. 1,000만 원에서 조 단위 회사의 1%면은 이게 10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0개를 투자하고도 49개가 망했는데 하나만 성공해도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엔젤 투자의 묘미입니다. 아 근데 회장님은 지금 이런 엔젤 투자를 그러니까 2007년, 8년부터 하신 거죠? 아니 그 전에부터 했죠. 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0년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10년이. 네, 10년 하셨는데 네. 아까 10년을 기다리신다 그랬는데 네. 이제 10년 하셔가지고 지금 좀 버신 거 있으세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상장 가장 대박 터진 게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대박이라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방송 용어예요. 어쩔 수 없이 방송하다 보니까 가장 대박 터진 게 뭡니까? 네. 그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번 게 이제 터치 스크린 회사인데 네. 2002년도에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네. 2001년도에 투자해가지고 음. 2007년도에 코스닥을 갔어요. 네.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수를 했죠. 몇 배를요? 한 뭐 그때는 한 50배 정도. 50배. 우와. 야, 50배면 1억을 했으면 50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공하면은 그 리턴은 아주 크지요. 근데 대신에 이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죠. 네. 훨씬 높으니까 이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통 엔젤 투자 한 10% 정도, 10개 투자해서 하나만 성공하면은 그러면 뭐 아주 잘하는 훌륭한 거죠. 거고. 근데 이제 유능한 엔젤 투자자들은 미국에 제일 유능한 투자자가 론 코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론 콘웨이. 론 코네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600개를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은 200개가 대박이 났어. 와.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200개는 그냥 대충 중박이 났어. 뭐 200개만 실패를 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뭐 성구안이 대단한 사람이지. 네. 예.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도 그 내공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엔젤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요즘. 그렇죠. 엔젤 투자자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테크 수단이 뭐 주식 투자도 이제는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옛날 부동산까지 돈 벌었는데 이제 부동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은행 넣어놔봐야 제로금리죠. 그러니까 재테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런 상황이 도래했었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에 좀 어쨌든 영리한 사람들은 엔젤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젤 투자자가 미국에 한 30만 명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엔젤 투자자가 한 6, 7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주 그 엔젤 투자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아직. 성격이 급해서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죠. 한 아니, 1, 이제- 2년만 지나도.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이 엔젤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문화가 확산이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엔젤 네. 투자. 자 이제 시간이 가서 질의응답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면은 그 요새 뭐 이제 우리나라 과연 그 실리콘밸리 같은 되게 부럽거든요.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그런 거 되게 부러운데 그런 벤처 생태계가 우리나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좀 힘들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뿐만 아니라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네. 이게 안 만들어지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왜 안 만들어지면 희망이 아니 없냐면 삼성전자 있고 LG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까지는 모방 경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부분의 나라가 모방 경제를 합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 가는 과정 속에서 선진국을 모방해가지고 더 잘 모방해가지고 이제 그 경제를 성장시켜 온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로 봐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베끼는 능력 가지고 지금 11번째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베끼는 회사가 어디냐? 저는 단연 삼성이라고 봅니다. 네. 삼성이 결국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세계에서 가장 잘 베끼는 나라로 회사로 남아있으면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어. 네. 근데 문제는 우리보다 더 잘 베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누구죠? 중국. 중국입니다. 어. 중국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하면 어디 거였죠? 소니 거였어요. 뭐 기억해 보세요. 1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니 텔레비전이 세계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 텔레비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삼성을 타도하겠다고 쫓아오는 기업이 10개가 넘어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폰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스마트폰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입니다. 네. 삼성이 한 30% 좀 넘어요. 네. 2위가 애플이에요. 2위가 한 18% 정도 2위가 되고 그다음에 3위가 어디냐면은 중국이에요. 중국 레노버. 레노버가 한 7, 8% 정도. 레노버, ZTE, 화웨이 이 해가지고 중국 회사가 3, 4, 5위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한 대부분 7, 8%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6위가 지금 LG. 네. 그다음에 7, 8, 9가 다 중국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추격해 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빨라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제가 볼 때 삼성이 3년 버티기 쉽지 않아. 뭐 오래 버티면 5년 버틸 수 있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핀란드 노키아가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45%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휴대폰 시장 2대 중에 한 대가 노키아였는데 그 노키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는 모토로라 있잖아요. 모토로라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의 위치라는 게 저는 대단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퍼스트 무브가 아니거든. 패스트 팔로우로 지금 여기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은 지금 철강 조선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어요. 지금 조선의 수주량, 수주한량, 건조량 전부 다 중국이 1위입니다. 조선이요? 조선이.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옛날에는 영국이 최고였죠. 옛날에는. 그것이 영국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그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가 대단히 힘들어요. 포스코가 왜 힘드냐? 중국에 지금 포스코 같은 철광소가 수없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철광석 다 수입해 오죠. 중국은 자체적으로 철광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주항공이라든지 전기차, 태양광 이런 것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주식 다 팔아야겠다. 주식 다 팔아야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게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이것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추격하는 회사가 중국에 30개가 넘습니다. 예? 중국 자동차 회사가요? 예, 중국의 자동차가 BMW, 벤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전 세계 2군데만 나오죠. 예. 그렇죠? 보잉하고 에어버스하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2015년도에 그 여객기 생산합니다.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 친구들이 지금 중국의 비행기 수요가 많으니까 보잉하고 에어버스하고 발주를 하면서 100대 줄 테니까 누구 여기다 공장 지어. 에어버스 누구 공장 여기다 지어. 그 조건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면은 그동안의 기술은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지금 중국이 비행기를 생산해내는. 야. 이 우리나라가 중국이 없으면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중국이 따라오게 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살 거냐.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창조 경제로 가자는 거거든.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모방 경제를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창조 경제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제 베낄래야 베낄 나라도 없고 더 이상은 뭐 우리가 제일 잘 베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 가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 창조 경제라는 것이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혁신은 대기업에서는 안 일어나. 왜냐하면 대기업은 조직이 비대하고 관료화돼 있고 삼성에서 절대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 그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야. 모토로라도 혁신이 안 일어나서 망했고 노키아도 혁신이 안 일어나서 망하고 대기업은 혁신이 잘 안 일어나게 돼. 구조적으로 돼 있어. 네. 그럼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혁신은 창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창의력, 상상력 빼놓고 없으니까 혁신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노키아 사례예요. 노키아가 2009년도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4만 명, 전 세계에서 한 4만 명을 해고를 해. 핀란드 안에서만 해서 2만 명을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하고 노키아가 무너지니까 핀란드 GDP가 마이너스 8.3% 떨어져요. 그 당해년도, 2009년도에. 근데 작년에 핀란드 경기가 다시 좋아져요. 2012년도에. 3년 만에. 그래서 핀란드 관료들이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좋아졌느냐. 그랬더니 관료들이 노키아가 망해서 좋아졌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노키아가 망해서 좋아졌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노키아의 핀란드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은 노키아로 들어갔는데 그 노키아 안에서는 아무런 혁신을 못 일으켜냈는데 이 친구들이 해고돼가지고 나와서 수백 개의 회사를 차린 거예요. 창업한 거지. 창업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죽기 아니고 살기로 뭔가를 해낸 거야. 그래서 3년 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슈퍼셀이라는 핀란드의 게임 회사가 있어. 딱 3년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2달 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하는 소프트뱅크의 3조 원 밸류에이션에 51% 지분이 1조 7천억에 팔렸어요. 3년 된 회사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핀란드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키아가 망했지만은 오히려 그 친구들이 나와서 혁신을 일으켜내가지고 핀란드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혁신은 작은 기업에서 일어난다.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그럼 아니 삼성은 그건 아니고 저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약간 단순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건 아니고 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혁신을 이뤄내면은 그 혁신을 삼성이 사들이면 돼요. 근데 그 말씀 좀 맞는데요. 저도 근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 그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상황이 그렇게 혁신 기업들이나 특히 뭐 거창할 것도 없이 전문가나 전문 기업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인건비 맨먼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 겁니까?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어쨌든 창조 경제를 주창을 하고 나와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부터 노력하면은 뭐 한 5년 후 10년 후 가면은 그런 창업이 활성화돼서 그런 혁신 역량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도 뭐 실리콘밸리까지는 못 되더라도 뭐 그런 정도의 버금가는 또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화랑이 돼 있잖아요. 네. 독일이. 네, 그렇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그런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우리 현실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로 딱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련 기업에서 그걸 매입을 해주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 가치를 아주 후려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에이 우리가 직접 만들래 해버리면서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아예 그렇죠. 같이 망해버리는 케이스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근데 이분이 뭐 대통령도 아닌데 뭐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엔젤 투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중요한 네. 지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한테 많은 문제 의식을 토로를 했고 그래서 정부도 어쨌든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어쨌든 이제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이 기업들이 기술자 빼가거나 기술 빼가거나 베끼는 이런 짓은 이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질의응답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준비하시고요. 손 들어주시고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먼저 질문. 권성진님께서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엔젤 투자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어떻게?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엔젤 투자 받기는 어려워요. 아 왜요? 엔젤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는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하나는 M&A가 되든지 아니면 상장을 시키든지 두 가지의 그런 탈출구가 있어야지만이 엔젤 투자자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해주는데 개인과 소상공인이 과연 그런 상장시킬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플랜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정말로 그런 거대한 비전을 상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기는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소상공인은 투자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게 뭐 상장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잘 되면 수익의 몇 프로를 나눠 갖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안 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엔젤 투자자는 그렇게 뭐 배분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투자는 네. 않죠. 거의 M&A나 상장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질문 주신 분은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여기 앞에. 네. 여기. 네.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근데 그 아까 그 우리나라 벤처가 사실 저는 굉장히 그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있잖아요. 미국과 같이 이렇게 창조적인 머리를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주입식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아까 농담적으로 이렇게 상품이 망해야 뭐 이렇게 된다는데 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벤처 기업의 그 앞날은 좀 암울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뭐 좋은 질문이세요.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대통령이 창조 경제로 가자 한다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영수 달달 외우는 그런 교육인데 이 교육은 모방 경제 시대에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남의 걸 베끼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하니까 국영수로 달달 외워야 하는데 이제 창조 경제라고 하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창조 경제라는 것은 기본 출발이 전 국민이 다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Everyone is creative라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창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각각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자기 재능을 찾아주고 키워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 4학년이면은 그 아이의 진로가 정해집니다. 이야.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독일은 모든 교육이 무료예요. 사회 그 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도 독일 가서는 무료로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2년과 국민학교 4년 다 의무적으로 무료로 받으니까 다 교육을 받죠. 그럼 6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 당국이 시켜봐요. 요리도 시켜보고 악기도 시켜보고 뭐 미용도 시켜보고 모든 걸 다 시켜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를 국민학교 4학년 때 찾아가지고 부모하고 그 아이 진로를 정해줘. 그러니까 대학을 40%만 가고 나머지 60%는 중학교 때부터 직업학교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가니까 거기서 정말 창조적인 그런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국영수만 해가지고 줄 세워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나 그걸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창조 경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한테 그런 걸 요구를 했죠. 그래서 진로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찾아줘야 한다. 그 다음에 다양성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창조 경제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영수하고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대기업이나 뭐 아까 말한 공무원, 뭐 의사, 전문직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가려면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하고 이 사회관계 같이 좀 변해야지 교육도 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자, 그 온라인에서 또 이혜숙님께서 고벤처 포럼에 가면 1분 안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이 있죠. 네. 네, 있다고 들었는데 1분 안에 자신을 표현하는 팁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죠. 팁. 네. 저희가 이제 왜 그런 것을 요구하냐면은 투자를 받으려면은 투자자를 만나야 하는데 투자자가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투자자를 설득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뭐 투자자가 다음 미팅을 약속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분 발표, 5분 발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업이라는 게 설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얼마나 잘 설득해 내느냐가 결국 성공이 거기 전 달려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창업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야지 내가 거기 확신이 생겨서 창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팀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팀원을 끌어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전달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팀원으로 합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받으려면 투자자한테 가서 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지만 투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 팔려면 또 고객을 설득을 해야 하고. 이게 이 설득의 과정이라고 저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득해 내느냐가 결국 성패가 갈려 있다고 보는데 평소에 자기가 남을 설득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사업에 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그 비즈니스와 자기 비전을 녹여서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 PT를 시키면은 뭐 10분, 20분 주고 PT를 하면 대부분 읽습니다. 네. PT 써가지고 그거 보고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제대로 PT를 하는 사람은 저것은 우리 여기서 보는 관객들이 보는 거고 본인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업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게 함축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은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몰입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분 스피치나 5분 스피치를 요구하는 거고 네. 그 노하우는 없어요. 노하우는 연습이에요. 연습을 100번, 1000번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스피치의 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PT의 달인인데 그 스티브 잡스도 그 PT를 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수없이 연습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 그러니까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스피치도 본인이 엄청나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러면서 남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상대방 눈을 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생방송 MC 보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MC 보는 것도 좋습니까? 예. 살아남은 사업가. 자, 네, 질문.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 몇 번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받아서 신청 받아서 오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더니 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오면 되는구나 하고 네. 그냥 오늘 그냥 왔어요. 네. 그랬더니 잘했어요. 참 좋은 회장님 만나서 좋은 얘기 듣게 됐는데 질문 하나는 회장님이 엔젤 입장에서의 제품을 투자를 하려면 아날로그적 제품인데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고 공익성을 갖고 있는 제품에 어떤 신중성을 두느냐 아니면 IT 쪽에 적용된 국방 사업에 투자를 비중을 더 크게 두느냐를 여쭤보고 싶고요. 투자를 하신다면 두 번째 창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코칭 수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듣고 거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칭 수업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회장님께서 IT 제품을 알려면 그에 관련된 속성이나 연계성을 기본적으로 코어가 되어야만이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제품 개발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창업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코칭 멘토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 결여는 혹시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선 후자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창업 멘토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별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것은 뭐 하여튼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로 답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아날로그 회사하고 뭐 IT로 국방에 뭐 하는 회사하고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겠느냐고 말씀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도 그게 정말로 어떤 특허가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사이즈도 크고 그러면 아날로그도 저희는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IT 국방도 그게 뭐 그 수요책 한정이 돼 있고 뭐 정부한테만 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라면은 사이즈도 작고 그러면은 별로 투자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보는 것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팀을 봐요. 얼마나 훌륭한 팀이냐, 능력 있는 팀이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팀들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정말로 뭐 글로벌하게 큰 사이즈냐 아니냐. 사이즈가 작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정말 창조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뭐 세상의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이런 세 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따뜻한 헤드헌터 최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취업 시장에서 시니어들이 상당히 이제 소외되고 제가 이제 69년생인데 육자만 들어가면은 거의 기업체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막상 하면은 이제 39살까지는 청년이고 그 이상은 장년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뭐 그냥 생색만 내고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회장님께서는 최고령 이렇게 벤처 이렇게 투자하신 분 중에 최고령이나 아니면 좀 나이 먹은 사람 중에 그런 성공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창업에 내몰린 시니어들한테 이제 벤처 투자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비관적입니다만은 40이 넘은 분들한테는 투자하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40이 넘은 분들한테는 그 미국 벤처 캐피탈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우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은 열정이 떨어지고 그런 열정이나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투자를 받아도 그걸 가지고 올인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우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를 대비를 해야 하거든. 망하면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처자식이 없고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올인해서 도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집이 생겨. 그래가지고 사고가 좀 갖춰져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고가 유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잘 받아들이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은 사람을 잘 못 모아내. 팀을 잘 꾸려내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그 약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좋은 팀을 꾸려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팀을 잘 꾸리시면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젊은 팀들을 잘 꾸려내시면은 그러면은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젊은 사람들하고 노세요.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이런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뭔가 20대들이나 이제 그죠? 예. 예. 그렇죠. 더군다나 왜냐하면 중요한 이게 말씀이시구나. 모바일 시대에는 어쨌든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예,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냐, 디지털 이미그런트냐, 아니면 아날로그냐. 아무래도 기회가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훨씬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즈니스 감각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걸 찾더라도 20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디지털로 완전히 무장된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훨씬 더 사업 기회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주커브 같은 경우도 그 자기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낼 수 있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뭐 비관적이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핸디캡이 있다는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다. 네. 마이크 뒤로 좀 전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예. 저 소프트 봉사단의 공정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벤처 1세대 고 선생님 만나뵐 이유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 봉사단에서 애들 코딩 문제로 초등학교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안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개발자 문제, 또 하나는 뭐냐니까 입시 문제. 그 두 개 때문에 부모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도 하고 있고 영국도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고 선생님은 또 엔젤 투자를 벤처를 일으키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면에서 다른 부분은 뭐 김정 교수님이나 저나 같이 알겠지만 벤처 1세대 신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다 한 게 뭐냐면 그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나 미국은 다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 1세대 벤처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숨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안철수 분부터 해가지고 이찬진 분이라든가 다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붐을 좀 일으켜 주시면 거기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미리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최고 지도자도 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생님께서 좀 선두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제가 볼 때 빨리 붐을 일으키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니 뭐 좋으신 제안입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치 엔지니어 이문용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제
벤처 투자든 엔젤 투자든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바라보시는 거고 아까 이제 철학이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철학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 기반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이 기대를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수익과 어떤 기반 사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익이 먼저냐 아니면 아까 뭐 이전에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두실 수 있으신지. 그러니까 네. 질문의 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창조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네.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사업에 있어서 교육과 수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긴 네. 한데요. 그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 수익성이 이렇게 많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교육을 바꾸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네. 개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개인이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네. 그것은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지. 자, 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저 하나 여쭤보면요. 네. 지금 이제 그 회장님은 그 지금 같은 투자 네. 투자하고 이제 투자는 이득을 취해야 되고 그 아까 그래서 어떤 그 투자할 때도 선배 기준이 딱 있던데 그 어떻습니까? 그 투자 말고 이 사회를 뭔가 변화시키는 뭔가 이렇게 그런 쪽에는 관심은 없으신가? 앞으로 그런 쪽에 계획은 없으신 건지? 그러니까 투자 말고 투자 이득 취하는 거 말고. 네. 이게 저는 뭐 어쨌든 제가 20대 때부터 어쨌든 대한민국이란 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장 동력이 멈춰가고 또 성장 동력이 멈춰가니까 결국은 수출에 이상이 생길 거고 수출에 이상이 생기면 결국은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가 심화될 거고 그러면 뭐 잘못하면은 IMF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수출이 어려워지죠. 그다음 또 하나는 내수 기반이 지금 우리가 계속 붕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내수라는 게 결국은 전 국민이 골고루 돈을 써야지 내수가 확장이 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니까 사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돈이 소수 사람들한테 몰려가고 있거든. 몰려가고 있으면은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수 기반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애는 안 낳고 놀고 먹는 사람은 점점 연금 받아서 먹고 살 사람은 늘어나고 그럼 결국은 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느 하나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 5년 안에 대한민국이 IMF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 그 경제 주체들이 나서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그 고벤처 포럼이라든지 또는 뭐 제가 지금 포럼 하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고벤처 포럼, 고벤처 차이나 포럼, 엔젤 리더스 포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그런 제반 문제점들을 서로 논의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토론의 장, 네트워크의 장으로 저희가 이걸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이 나오면 투자하는 거고 그보다는 더 우리 사회의 그런 사회적 그런 자본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네, 마이크 좀.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크리에이터 이혜숙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이 아닌 저희 같은 교육업체도 고벤처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고벤처 포럼에 오시면은 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다양해가지고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한테 창업하는 젊은이들한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는 강연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전 참가자가 저희가 보통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오거든요. 그러면 전 참가자가 돌면서 10초 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예. 왜냐하면은 누가 왔는지 서로 알아야지 그래야지 네트워크 모임을 하더라도 서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초 소개가 다 끝나면은 바로 네트워크 모임을 해요.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사람, 뭐 개발자는 기획자, 또 투자자, 또 창업자 이런 사람들끼리 거기서 즉석 미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한 30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1분 발표 시간을 줘. 이게 10초 자기소개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1분씩 줘서 한 10명 정도가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1분 갖고 부족하다. 나는 한 5분은 있어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5분 발표를 한 6, 7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발표를 해요. 상당히 이렇게 대신 5분 발표는 그 온 사람들이 지루하면 안 되니까 정말 내용 심사를 해가지고 그 온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표를 하시는 분들만 골라가지고 5분 발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들 앞에서 IR하는 자기 투자 받기 위해서 발표하는 팀을 한 4개나 5개 정도 5분 발표를 시키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Q&A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눈이 맞으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 그러고 끝나고 또 네트워크 모임을 또 하게 되니까 그 5분 발표를 하실 기회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참석자 전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저희가 그 고벤처 포럼이 5시에 시작해가지고 9시쯤 끝나요. 그럼 4시간 하잖아요. 저희가 물 한 모금 안 줍니다. 옛날에 저녁도 사주셨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물 한 모금 안 주네 지금. 물 한 모금 안 줘.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항상 따끈따끈한 어떤 정보,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지식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표를 그런 정도 이 300명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발표를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드립니다. 네. 네. 네, 자 마이크 좀 네. 고벤처 포럼 한 달에 언제 합니까? 마지막 화요일 날. 마지막 주 화요일. 네, 마지막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달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1월은 28일 날. 본래는 12월 달이 마지막 화요일 날이 내일 크리스마스예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날 하면 안 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12월만 안 해. 12월만 마지막 화요일 날 안 오고 지난주 했어요. 19일 날. 저희가 12월만 다른 날짜에 오고 1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마지막 화요일 날 장소도 정해졌습니다. 광화문 KT 월레스퀘어. 거기서 5시부터 하니까 그날들 오시면은 뭐 재밌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 회장님 오늘 이렇게 재밌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만 듣기에는 아까운 이야기였던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벤처 포럼이 2008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성황이 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데 그런 모습들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온라인 상으로 기록이 계속 남는다든지 거기 발표한 기업들이 흔적이 남아있고 그 기업들 간에 소통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TV를 통해 촬영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온 사람도 과거 자료를 찾아서 보게 된다 그러면 연령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 회장님이 지금 60 넘은 상태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거의 20대 후반 30대 정도인데 30년의 격차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시는 건데 이게 그 밑에 세대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고 이게 확산되는데도 훨씬 효과가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아고라 같은 광장은 잘 만드셨는데 좀 더 들어가서 온라인상의 플랫폼 같은 게 깊이 있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체의 생태계가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들끼리 결합이 되면서 창조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지금 굉장히 엔젤 벤처의 창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저는 축구 심리 분석가인데 손박사 사카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 10여 년 동안 플랫폼을 온라인상에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축구 아카데미로 되어 있지만 축구라는 걸 빼면 창업 아카데미로 바뀌어질 수 있고 또 IT가 결합이 되면 IT 아카데미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플랫폼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조를 하셔서 더 이거보다 큰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정도가 온라인상의 플랫폼에서 결국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들을 능가하는 게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바람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지나가신 말씀이에요. 저희 지금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전부 다 저희가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서 보관이 되고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까지 마친 거 했고요. 저희도 이제 다음 주는 안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CEO 톡이고요. 매주 월요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이제 하계올역이라고 3호선 있어요. 하계올역에서 거기 이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있는데 SBA 거기 1층 대강당에서 4시부터 8시까지 이제 저녁은 간단한 이제 샌드위치 해가지고 스탠딩 파티처럼 해가지고요. 50명의 CEO들이 나오십니다. 그동안 CEO 때 나왔던 CEO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CEO분들에서 50명의 중견기업 CEO들하고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지할 테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4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참가 신청서를 페이스북에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참가 신청서를 거기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게 저녁까지 있으니까 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해주신 MC분들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제 고용화 회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 한 말씀. 네. 푸시업 하시려고요? 푸시업? 마지막 푸시업? 저 장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방송 끝나고 고 PD님하고 이 족보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저희는 이북에서 내려 족보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아까 고벤치 포럼에서 이제 10초씩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앞줄 진석 씨부터 해가지고 쫙 돌아가면서 자 10초 안에 자기 소개 좀 합시다. 자기 소개. 음악 끄고 자 여기 10초 안에 음악 좀 끕시다. 네. 자 10초